1장. 그 남자가 TV에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TV를 켜놓고 삽니다.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조용하면 무서우니까요. 아침에 눈 뜨면 리모컨부터 찾고 밤에 잠들 때도 타이머 맞춰놓고 자요. TV 속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야 이 집에 나 혼자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저녁 뉴스 시간이었어요. 밥 먹으면서 건성으로 보고 있었죠. 앵커가 뭐라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고 그냥 숟가락질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바뀌더니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흰머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옆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부인이 서 있었어요. 그 뒤로 반듯해 보이는 아들, 딸 둘이 함께 있더라고요. 앵커가 그 남자 이름을 말했어요. 김재현 의원이 오늘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요. 가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슬로건을 내세운다고요.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는데 제 귀에는 안 들렸어요. 눈만 TV에 박혀 있었어요. 김재현. 50년 동안 피해 다녔던 그 이름이 지금 제 거실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72살 먹은 할머니예요. 손이 떨리고 허리가 아프고 병원 다니느라 한 달의 절반은 보내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제 심장은 20살 때처럼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세게요. 분노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50년 묵은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TV 속에서 그 남자가 자기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가 건강하다고요. 그러면서 미혼모 가정은 개인의 선택이니 정상적인 가정을 지키는 게 먼저 아니겠냐고 했어요. 정상적인 가정이라고요. 그 입으로요.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TV를 끄려고요. 그런데 손이 말을 안 들었어요. 리모컨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그만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저 남자가 가족을 말하냐고요. 빈 거실에 제 목소리만 울렸어요. 50년 전 그 남자가 제게 했던 말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지우라고 했어요. 자기 인생 망치게 놔둘 순 없다고요. 21살의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였어요. 72살의 저는 그 기억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2장. 1974년 봄. 제가 처음 그 사람을 본 건 대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1974년 3월 서울의 어느 대학교였어요. 지금은 꽤 유명해졌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던 학교였죠. 저는 영문과 신입생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촌년이 서울 대학생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입학식이 끝나고 학교 앞 다방에 갔어요. 같은 과 애들이랑 같이요. 커피가 뭔지도 모르면서 시킨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개를 돌리니까 남자애 하나가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키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머리를 7대3으로 깔끔하게 넘긴 남자였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법대 학생회장이었대요. 학교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았고요. 그런 사람이 왜 저를 봤을까요? 아마 제가 촌스러워서 신기했나 봐요. 아니면 뭔가 만만해 보였거나. 지금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과 MT가 있었어요. 경기도 어딘가 계곡이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을 또 마주쳤어요.
법대랑 영문과 합동 MT였거든요.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다들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럴 때 저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서울 애들은 다 아는 노래를 저만 모르니까 껴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누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다방에서 저를 쳐다보던 그 남자였어요. 왜 혼자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노래를 잘 몰라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저 노래 별로라면서 시끄럽기만 하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 이름이 김재현이라고 했어요. 법대 3학년이라고요. 저는 이영숙이라고 영문과 1학년이라고 했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연애의 시작. 그 뒤로 재현 씨가 자꾸 저를 찾아왔어요. 영문과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 끝나면 밥 같이 먹자고 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저한테 와서 커피 사주겠다고 하고요. 주말에는 명동이나 종로에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이 왜 저한테 이러는지요. 저는 예쁘지도 않았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공부 좀 한다고 시골에서 대학 온 게 전부인 평범한 애였어요. 한 번은 왜 저한테 잘해주냐고 물어봤어요. 예쁜 애들 많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재현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특별하대요. 다른 애들이랑 다르대요. 솔직하고 순수하고 가식이 없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그냥 저를 꼬시려고 한 말이었겠죠. 하지만 20살 영숙이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그해 여름 저희는 공식적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재현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요.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고요. 결혼이라는 말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요. 시골 부모님께 편지 썼어요. 좋은 사람 만났다고 법대 다니는 훌륭한 집안 아들이라고 나중에 꼭 인사드리겠다고요. 부모님은 답장에 조심하라고 쓰셨어요. 서울 남자들은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내가 좋다면 믿어본다고요. 조심하라는 말.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3장. 43통의 편지. 재현 씨는 편지를 참 잘 썼어요. 일주일에 2~3통씩 편지가 왔어요. 기숙사 우편함에 늘 편지가 들어 있었고, 저는 그걸 꺼내 읽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편지에는 온갖 달콤한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내 생각에 수업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요. 내가 없는 강의실은 사막 같다고요. 저를 처음 본 날 다방에서 커피 마시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이다 싶었다고요. 운명 같은 거 믿냐고 자기는 그때부터 믿게 됐다고요. 영원히 사랑한다고 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부모님한테도 말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편지들을 다 모았어요. 리본으로 묶어서 상자에 넣어뒀어요. 가끔 꺼내서 읽고 또 읽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들한테 보여줘야지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랑했다고요. 43통이었어요. 1년 반 동안 받은 편지가 43통이었어요. 그 편지들이 지금 제 장롱 깊숙한 곳에 있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버리지 못했어요. 왜 못 버렸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행복한 나날들. 1975년 봄이었어요. 저는 2학년이 됐고 재현 씨는 4학년이 됐어요. 졸업이 다가오니까 재현 씨가 불안해하더라고요.
사법시험 준비해야 하는데 공부가 안 된다고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런 재현 씨를 위로해 줬어요. 잘할 수 있다고, 내가 응원하겠다고요. 재현 씨가 힘들 때마다 저는 옆에 있어 줬어요. 밤새 공부하면 커피 타다 주고, 불안하다 하면 손잡아 주고, 자신감 없다 하면 할 수 있다고 북돋아 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재현 씨가 너무 불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옆에 있어 달라고 했어요. 제발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니까요. 결혼할 사이니까요.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21살에 저는 그렇게 모든 걸 내줬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사장. 차가워진 얼굴. 1975년 가을이었어요. 생리가 안 나왔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했어요.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친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몰래 학교 앞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라고 했어요. 8주 정도 됐다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임신이라니요. 병원에서 나와서 한참을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그러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재현 씨네 하숙집 앞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기뻤어요. 무섭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재현 씨 아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니까요. 빨리 결혼하면 되니까요. 재현 씨를 불러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재현 씨 얼굴이 변했어요. 평소에 저를 볼 때 그 따뜻한 눈, 다정한 미소,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아니 벌레를 보듯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장난하냐고 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요. 자기 아버지가 판사라고요. 내년에 사법시험 봐야 하는데 이런 거로 자기 인생 망치게 놔둘 순 없다고요. 자기 인생이라고요.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내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 인생이었어요.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결혼하자고 했잖아요. 졸업하면 바로 하자고 했잖아요. 재현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건 그냥 한 말이래요. 진짜로 할 줄 알았냐고요. 그냥 한 말이래요. 43통의 편지가요.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이요. 너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요. 다 그냥 한 말이었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5장. 봉투 속 50만 원. 일주일 뒤, 재현 씨가 저를 불렀어요. 학교 뒷산 벤치였어요. 사람 없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희망을 품고 갔어요. 마음을 바꿨나 보다, 책임지겠다고 하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바보 같죠? 재현 씨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두툼한 흰 봉투였어요. 50만 원이래요. 이걸로 해결하래요. 해결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았어요. 지우라고 했어요. 깔끔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래요. 저는 그 봉투를 쳐다봤어요. 50만 원이라니요. 그게 제 사랑의 가격이었어요. 제 아이의 가격이었어요. 제 인생의 가격이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재현 씨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이딴 돈 필요 없다고요. 안 지운다고요. 재현 씨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했어요. 자기가 녹음해뒀다고요.
제가 먼저 유혹했다고 말할 거래요. 누가 믿겠냐고요? 시골서 올라온 년 말을요. 시골서 올라온 년이라고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재현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연락 안 오면 제가 알아서 한 걸로 알겠대요. 그리고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말래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안 나왔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가 숨긴 것. 며칠 뒤 친구한테 들었어요. 김재현이 다른 여자랑 약혼했대요. 국회의원 딸이래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얘기가 오갔대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영원히 사랑한다 하면서 편지 쓸 때요. 결혼하자 하면서 제 손 잡을 때요. 그때 이미 다른 여자랑 결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시간 때우기였던 거예요. 심심풀이 장난감이었던 거예요. 국회의원 딸. 그게 재현 씨의 출세 티켓이었어요. 시골서 올라온 년은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6장. 쫓겨난 딸. 결국 부모님께 들켰어요. 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아버지는 그때 이미 편찮으셔서 못 오셨고요. 기숙사 앞에서 어머니를 봤을 때 어머니 얼굴이 무서웠어요. 평생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처음 봤어요. 어머니가 애비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어머니가 제 뺨을 때렸어요. 말하라고요. 저는 법대 선배라고 했어요. 그놈이 책임지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조심하라고 했잖아. 서울 남자들 믿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요. 저도 울었어요. 어머니 치마폭을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지우자고 했어요. 그래야 내 인생 산다고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이건 내 아이라고요. 어머니는 그놈 아이잖아. 그런 놈 아이를 왜 낳냐고 했어요. 그래도 싫다고 했어요.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아이만은 제 편이 될 것 같았나 봐요. 세상에서 저를 버리지 않을 단 하나의 존재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집에는 오지 말래요. 아버지 알면 돌아가신다고요. 동네 사람들 알면 창피해서 못 산다고요. 저 혼자 알아서 하래요. 그게 어머니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어머니는 다음날 시골로 내려가셨고, 저는 기숙사에서 쫓겨났고, 학교도 자퇴했어요. 22살에 저는 세상에 혼자가 됐어요. 7장. 미혼모 시설. 친구가 미혼모 시설을 알려줬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저 같은 처지의 여자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남자한테 버림받고 가족한테 버림받고 갈 곳 없어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보다 어린 애도 있었어요. 17살짜리가 배를 안고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애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살아야 한다고요. 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1976년 4월에 아들을 낳았어요.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아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울었어요. 기뻐서 운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해서 운 거예요. 수녀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입양 보내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좋은 집에 가면 이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키우겠다고요. 어떻게든 키우겠다고요. 수녀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각오 단단히 하라고요. 미혼모가 아이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요. 힘든 일이라는 그 말이 뭔 뜻인지 저는 금방 알게 됐어요. 8장 50년의 세월. 아이 이름을 민수라고 지었어요. 백성민의 빼어날 수.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요. 민수를 키우면서 저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공장에서 미싱 돌리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남의 집 청소하고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민수 분유가, 기저귀가, 반값 내려면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세상은 미혼모한테 가혹했어요.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전혀 물란했나 보다. 남자가 바람났겠지. 저런 년한테 누가 있겠어 하면서요. 집주인한테도 쫓겨났어요. 미혼모는 안 받는데요. 아이 울음소리가 시끄럽대요. 7번을 이사했어요. 갈수록 집이 작아지고 갈수록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민수의 성장. 그래도 민수는 잘 자랐어요. 공부를 곧잘 했어요. 가난해서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도 반에서 1등, 2등 했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숙제가 나왔대요. 가족 소개하기요. 민수가 저한테 우리 아빠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그 질문을 받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민수를 안고 말했어요. 아빠는 멀리 갔다고요. 우리한테 올 수 없는 곳에 갔다고요. 민수가 왜냐고 물었어요. 아빠가 우리 싫어하냐고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냥 어른들 사정이 있었다고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부터 민수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말수가 줄고 혼자 생각에 빠지는 시간이 많아지고요. 저는 그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더 잘났으면, 더 좋은 집안이었으면, 더 예뻤으면 이 아이한테 아버지가 있었을 텐데 싶었어요. 그 남자의 소식. 가끔 신문에서, TV에서 그 남자를 봤어요. 김재현 검사, 최연소 부장검사 승진이라고 나왔어요. 김재현 검사장, 대형 부패 사건 수사 지휘라고도 나왔고요. 김재현 전 검사장, 여당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이라고도 나왔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그 남자는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채널을 돌렸어요. 신문은 접어버렸어요. 그 이름을, 그 얼굴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피해도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주의 정치인이라고요. 청렴한 이미지라고요. 도덕적 리더십이라고요. 세상이 그를 칭찬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쟁이, 위선자, 비겁한 남자라고요.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시골서 올라온 미혼모 말을요. 9장. 탐사보도 PD. 민수가 커서 방송국 PD가 됐어요. 탐사보도팀에서 일해요.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게 그의 일이에요. 민수가 이 일을 선택한 건 아마 저 때문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민수는 불의를 참지 못했거든요. 친구가 괴롭힘 당하면 앞장서서 막아주고 선생님이 부당하게 벌 세우면 따지고요. 어느 날 민수가 저한테 말했어요. 고등학생 때였나 봐요. 나중에 세상에 숨겨진 나쁜 것들 밝히는 사람이 될 거래요.
그래서 저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 없게 할 거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었어요. 기특해서 운 게 아니에요. 제가 민수한테 숨기고 있는 진실이 떠올라서 운 거예요. 언젠가는 말해야 할 텐데 싶었어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그 남자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요. 하지만 차마 말을 못했어요. 민수가 상처받을까봐요. 저를 원망할까봐요. 그렇게 50년을 숨기고 살았어요.